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파이널 특강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시리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건축계획 1장에서부터 건축계획 2장에 이르는 핵심적인 이론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부분에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게 모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모듈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기준, 척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는 기준이 되는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를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정하는 여러 가지 치수들을 한 가지 통일된 단위를 사용을 하거나 통일된 길이 또는 통일된 높이를 쓰자. 그게 모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 냈는데 모듈의 종류는 기본 모듈, 그 다음에 복합 모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 모듈은 10cm를 기준 척도로 하고 이것을 1m으로 표시를 했고요. 복합 모듈은 20cm짜리, 30cm짜리 각각 2m, 3m 이렇게 표기를 해서 20cm짜리는 건물의 높이 방향의 기준이 되는 치수로, 그 다음에 30cm짜리 3m은 길이 방향의 치수를 우리가 정해 나갈 때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복합 모듈은 기준 모델의 기본 모듈의 배수가 되는 모듈을 우리가 복합 모듈이라고 하고요. 모든 모듈상의 치수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공칭 치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심선 간의 거리, 중심선 간의 길이를 우리가 모듈의 기준 치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모듈을 정한 다음에 건축물에다가 이제 이 모듈을 적용하는 것을 건축 척도 조정, 영어로는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설계 작업과 시공이 단순해지고 간단해져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재료의 수송이나 취급이 편리해지고요. 현장에서는 별도로 이러한 자재들을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이 돼요. 또 이걸 가지고 수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국제적인 교역도 가능해지더라. 그런데 단점이 뭐냐?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가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획일적이 되고요. 그래서 창조성이나 인간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게 모듈을 사용했을 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우리가 주거 건축에서 이제 단독주택에서 자주 이제 시험 문제에 만나게 되는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을 비교하는 내용. 그래서 한식주택의 특징과 양식주택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식주택은 일단 실을 위치별로 구분을 하더라. 안방, 건너방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양식주택에서는 실을 기능별로 구분을 합니다. 침실, 거실, 주방, 부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느냐,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느냐. 다음에 공간을 구성을 할 때에는 한식주택은 조합된 평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를 향해서는 은폐적이게,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들여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양식주택은 분화평면입니다. 하나의 건물 내에서 공간을 이렇게 잘라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각 실은 혼용도예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양식주택에서는 단일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온돌,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해도 되죠. 그래서 좌식 생활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양식주택은 벽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는 따뜻한데 방바닥은 차가워요. 그래서 입식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실에는 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구, 여기서 얘기하는 가구는 퍼니처를 얘기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예요. 부차적인 존재고, 양식주택은 그 실의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한식주택과 양식주택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에서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부엌의 유형.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직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방 가구가 일자로 놓여진 거예요. 보통 부엌의 크기가 좁을 때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부엌의 규모가 작다 그러면 직선형이에요. 자, 다음에 L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방 가구를 기역자형 또는 니은자형으로 꺾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정방형으로 생겨먹은 부엌,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엌에 적합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서리 부분의 활용도가 좀 낮은 게 단점이에요. 다음에 U자형, 다른 말로는 디귿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주방 가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수납 공간이 넓게 확보되는 것이 장점이더라. 다음에 병렬형, 직선형을 2개로 놓은 거. 그래서 일자를 나란히 놓은 것이 병렬형인데, 주방 가구 2개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형식이 병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가 나오면 그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정리를 하면, 공동주택에서 자, 아파트의 평면 형식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4가지 형식이 있어요. 계단실형, 편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 그래서 일단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두셔야 될 것은 계단실형이 거주성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집중형이 거주성이 가장 안 좋다. 대신 집중형은 하나의 층 내에 가장 많은 세대를 담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작아도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지의 이용 효율이 높다. 그 차이점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계단실형은 장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성이 좋더라. 그 다음에 출입이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양쪽에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홀을 통해서 각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부의 면적이 작아지고 건물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고층 아파트일 때 각 계단실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이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단점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편복도형. 자, 편복도형은 계단실형에 비해서는 프라이버시, 독립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좋지는 않지만 고층 아파트에 적합하고요. 각 단위 세대의 환경이 동일한 것이, 균일한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아무래도 복도에 각 단위 세대가 면에 있기 때문에 복도가 개방이 되는 상태에서는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프라이버시가 안 좋아지는 게 단점이에요. 다음에 이 편복도형보다 더 안 좋은 형식이 중복도형. 그래서 중복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부지의 이용률이 높다. 요게 장점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프라이버시도 안 좋고 채광 통풍도 안 좋고요. 복도의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유효 면적이 감소되는 것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식인 집중형. 자, 집중형의 가장 좋은 장점, 부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은 세대를 한 층에다가 또 한 건물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가 극히 나쁘고요. 채광, 통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도 부분에서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비 시설을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집중형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아파트 평면 형식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계단실형과 그것에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집중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파트의 이제 단면 형식 또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데 단면 형식은 크게 단층형하고 복층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층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한 층에 한 세대씩 거주하는 형식이 단층형이에요. 그래서 평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 세대 내에서만 계획을 하면 되기 때문에 평면 구성상에서 제약이 적고요. 주택의 규모가 좀 작아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각 단위 세대의 프라이버시 유지가 좀 어려워지고요. 각 단위 세대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거에 따라서 공용공간, 그러니까 복도나 홀의 면적도 접하고 있는 면의 길이가 면적도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각 단위 세대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단위 세대가 만나는 공용 부분의 면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보다는 공용 면적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단층형의 단점이겠지요. 자, 이 특징과 반대되게 복층형은 장점이 조금 많아요. 자, 복층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듀플렉스형 또는 메조넷형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장점은 일단 엘리베이터가 두 개 층에 한 번씩 정지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장점이고요. 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남북면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채광 통풍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평면배해상 좋은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말 바꿔서 나오는 거 복층형은요. 통로의 면적이 감소되고 유효 면적이 증대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선 자꾸 말을 바꾸죠. 통로 면적이 증가하고 유효 면적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그게 아니고 통로 면적이 감소되고 유효 면적이 증대되더라. 그래서 독립성이 높은 형식이 복층형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복도가 없는 층에서는 화재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난상 불리해지고요. 또 단위 세대 내에 내부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계단 하부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 써먹지 못하는 공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에서는 비경제적인 게 복층형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단층형과 복층형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주거단지 계획에서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자,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게 계획 원칙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를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먼저 자,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구 이론에서는 하나의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를 필요로 하는 인구 규모로 잡는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르는 거리는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고려해서
반경 400m 이내로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동네를 경계를 짓는 것은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의해서 경계가 구획이 되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공지, 그러니까 소공원이나 위락공간들을 배치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시설 용지도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린 점포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업지역을 만들어 두는데, 자, 교차 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절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결절점,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다가 상가들을 배치를 하자. 그리고 나서 지구 내의 가로체계는 주구 내를 통과하는 간선도로를 두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과교통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과교통을 두지 않는 이유는 간선도로에서부터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통과교통을 두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차량들은 다 바깥쪽으로 돌아서 다니게끔 계획을 했던 게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계획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규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근린 점포를 어디다가 구성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통과교통을 두느냐 마느냐, 요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말 바꿔서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